그림자가 남의 땅에 닿았으니 세금을 내시오. 사또 그러면 밤마다 그 세는 누가 내는 것이옵니까? 충청도 어느 고을에 기이한 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해가 뜬 동안 제 그림자가 남의 땅을 밟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온 마을이 두 손 들었지만 이 억지 법에 맞선 것은 선비도 장정도 아닌 10살짜리 꼬마 아이 하나였습니다. 그날 장터 앞에 모인 백성들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정조 14해 충청도 고을 하나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성은 박이요, 이름은 태수라 하였는데 이 사람이 고을에 들어온 지 채 보름이 되기도 전에 온 마을이 뒤집어지고 말았지요. 부임 첫날부터 동원에 앉아 장부를 훑더니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 방이 한 장 붙었습니다. 그 방문에 적힌 내용이 참으로 기이했으니까요. 해가 뜬 동안 자기 그림자가 남의 땅에 닿은 자는 닿은 만큼의 세를 관아에 낼 것.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림자에 세금을 매긴다니 이것이 무슨 장난인가 싶었던 거예요. 김 영감은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말고 코웃음을 쳤고 장터 떡장수 박씨 안악도 이 말을 찌푸렸지요. 하지만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무도 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아전 10명을 장터마다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전들은 해가 뜬 동안 장터 한복판에 서서 그림자가 남의 좌판 위로 넘어간 장사꾼에게 세전을 물렸지요. 5시가 넘어 해가 높이 뜨면 그림자가 짧아져 그나마 나았지만 아침 장이 서는 진시 무렵이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으니까요. 좌판 하나를 두 자만 벌려놓아도 옆 사람의 땅에 그림자가 닿았다며 세전 석푼, 5푼을 뜯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터는 반쯤 비어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나둘 장을 접은 것이었지요. 좌판을 버려봐야 버는 돈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 판이니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장에 나오던 안악들도 발길을 끊었고 그나마 남은 장사꾼들은 좌판 사이를 5자, 6자씩 벌려놓고 해가 비치는 방향을 살피며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새라는 것이 장터에서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이웃 논에 두게 그림자를 들이우면 세금이었고, 빨래터에서 빨래를 널다가 옆집 마당에 그림자가 넘어가면 그것도 세금이었지요. 심지어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양반집 담장에 그림자가 닿으면 아전이 달려와 그 집 어른에게 세전 문서를 던져놓고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또 박태수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욕심이 보통 사람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임 사또는 세금을 걷되 그 액수가 정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박태수는 정해진 세금만으로는 제 주머니를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그림자새였고, 그림자라는 것은 해가 뜨는 한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 이보다 완벽한 구실이 없었던 셈이지요. 게다가 이 사또에게는 욕심 못지않게 강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체면이었지요. 자기가 한 번 내린 명은 절대 거두지 않았고 아랫사람 앞에서 틀렸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을이 이 지경이 되자 가장 먼저 궁지에 몰린 것은 약값이 급한 집들이었습니다. 이 고을 남쪽 끝자락에 최씨 성을 가진 농부가 한 사람 살았는데 그에게는 기침이 멎지 않는 아내가 있었지요. 봄부터 시작된 기침이 여름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몸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약재를 구하려면 장에 나가 소출을 팔아야 했는데 장터에 나서면 좌판 그림자가 옆으로 넘어갈 때마다 세전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약값은커녕 세금으로 미천이
먼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 최서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또리, 나이는 10살이었지요. 키는 또래보다 반 뼘쯤 작았지만 눈이 유난히 크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눈은 커서 뭐든 잘 보는데 입은 작아서 뭘 못 먹겠다라고 농을 치곤 했지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는 것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또리는 그날도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소출한 짐을 이고 좌판을 펴는데 해가 비스듬히 비치면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옆 좌판 쪽으로 길게 늘어졌지요. 아전 하나가 불렀습니다. 그림자가 석차나 넘어갔소. 세전 5푼이요. 아버지 최서방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또리는 그 모습을 보았지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약값으로 아껴둔 돈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빈 주머니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또리가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아버지, 그림자가 왜 돈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림자가 왜 돈이냐고 묻는 이 아이의 질문 앞에서 사실 어른 중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또리는 그날 저녁 마루 끝에 걸터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이웃집 담장 너머로 길게 뻗어나갔지요. 저 그림자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 약을 못 지어오는 것이라고 아이는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0살짜리의 작은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함은 어른의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 아이가 어른들과 달랐던 것은 분한 마음을 고개 숙이는 쪽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또리의 시선이 감나무 그림자 끝을 따라 이웃집 담장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담장 너머 고씨 할멈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어른끼리 모여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 송영감이 앞장서서 관아의 탄원을 올리자고 했지요.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았고 그 중에서 그를 아는 이가 소지를 써서 관아에 올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아전 셋이 마을로 내려와 송영감의 집 앞에 서더니 소지를 내밀며 한마디를 남기고 갔지요. 사또께서 말씀하시길 법은 법이니 따르라 하셨소. 다시 올리면 불경죄로 다스리겠다 하셨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지도 안 되고 다시 올리면 죄를 묻겠다니 이것은 입을 막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른들은 그날 저녁부터 술만 마셨고 송영감은 마루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른들의 마지막 수가 막혀버린 것이었지요. 또리는 이 소식을 마을 우물가에서 들었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지요. 이제 어쩌나 이 고을에서는 그림자도 못 들이우고 살아야 하나. 또리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면서 고씨 할멈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씨 할멈은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올해로 77이라 했지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여전히 밝았고 무엇보다 이 할멈에게는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옛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심심하면 할멈의 마루 끝에 옹기종기 앉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리는 그 아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오는 아이였지요. 할머니. 또리가 할멈의 마루 아래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왔느냐, 또리야. 할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이야기 중에
어리석은 원님을 골탕 먹인 아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 이야기. 원님이 하늘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더니 아이가 비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야기 말이냐. 네.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원님한테 어떻게 이겼어요? 할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눈 속에 무언가를 읽어내는 빛이 있었지요. 할멈은 또리가 단순히 옛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던 겁니다. 또리야, 그 이야기 속 아이는 원님보다 힘이 세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았고 벼슬이 높지도 않았단다. 그런데 원님을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로 이겼단다. 할멈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그 아이는 원님의 말을 잘 들었어. 원님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지. 원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원님 스스로 깨닫게 만든 거야. 수수께끼라는 건 그런 거란다. 상대방의 논리를 빌려서 상대방을 가두는 거지. 또리는 한참 동안 할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빌려서 상대방을 가둔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또리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을 할멈은 보지 못했어도 느꼈을 겁니다. 할머니, 저 사또한테 가볼래요. 할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콩을 까던 손이 그대로 굳었지요.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볼래요. 사또한테요. 할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멈은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또리야, 수수께끼로 사람을 이기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다. 뭔데요? 첫째는 상대가 절대 틀렸다고 말 못할 질문을 만드는 거야. 둘째는 상대가 제 입으로 답을 말하게 만드는 거야. 셋째는 그 답이 상대 자신을 가리키게 만드는 거야. 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은 것인지 아닌지 할멈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지요. 어머니 약값을 벌 수 없게 만든 그 법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10살짜리의 머리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또리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막대기로 흙바닥에 뭔가를 긁적거렸지요. 글을 모르는 아이였으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줄 같기도 한 것들을 그었다 지우고 지웠다 다시 그었지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리의 막대기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멈이 알려준 3가지 조건, 상대가 틀렸다고 말 못할 것, 상대가 제 입으로 답하게 할 것, 그 답이 상대 자신을 가리키게 할 것. 이 3 조건을 맞추는 수수께끼를 아이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새벽녘 또리는 막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져 있었지요. 또리는 흙바닥에 그어놓은 줄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수께끼가 3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또리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 안방에서 가늘게 새어 나왔지요. 또리는 안방 문 앞에 잠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지요.
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이가 써놓은 것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밤새 만든 수수께끼 3개가 또렷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아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한 것은 진시가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다리로 걸었으니 1시즌 가까이 걸린 셈이었지요. 관아 대문 앞에는 아전 2명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동원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또리는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전 하나가 고개를 숙여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뭐 하러 온 거냐? 사또를 뵈러 왔습니다. 아전은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아전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요. 10살짜리 꼬마가 사또를 뵈러 왔다고 하니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사또께서 아무나 만나시는 줄 아느냐? 어른을 데려오너라. 또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딱 굳히고 서서 아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사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전이 손을 뻗어 또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작은 몸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지요. 또리는 다시 한 발 다가섰고 아전은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밀었습니다. 아이가 뒤로 2걸음 밀려났지요. 꺼져라. 한 번 더 얼씬거리면 매를 때린다. 또리는 관아 담장 너머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아 담장을 끼고 돌아 뒷길로 빠졌고 거기서 1시즌 넘게 쪼그려 앉아 관아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이 아이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5시가 지날 무렵 관아 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행차를 나가는 날이었던 것이지요. 교군이 가마를 메고 나왔고 아전 대여섯이 양옆에 늘어섰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면서 행렬이 고을 장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사또 박태수가 장터의 그림자 새징수 현황을 직접 살피러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또리는 담장 뒤에서 이 행렬을 보았습니다. 가마가 관아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또리는 담장 뒤를 벗어나 골목을 따라 뛰었습니다. 행렬보다 먼저 장터 입구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 어귀에 먼저 도착한 또리는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구경꾼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지요. 사또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를 접고 한가해진 장터 사람들이 10명은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가마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장터 어귀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또리가 길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지요.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하지만 또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멈추었지요. 무슨 일이냐? 가마 안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마의 발이 거치더니 박태수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둥근 얼굴에 눈이 작고 콧수염을 정갈하게 다듬은 사내였습니다. 사또, 저 꼬마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길 한복판에 서서 고개를 들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너, 뭐 하는 거냐? 또리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또께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사또께서 다 마치시면 제가 틀린 것이니 아무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못 마치시면 그때 가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장터 어귀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전이 달려들어 또리의 팔을 잡으려 했지요. 이 건방진 놈이 사또께 무슨 짓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 박태수가 손을 들어 아전을 멈추었지요.
잠깐.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의 수수께끼를 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고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지요. 구경꾼이 벌써 10대 명 넘게 모여 있었으니까요. 수수께끼라, 재미있구나. 좋다. 3개를 다 맞춰주마. 사또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구경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몰려왔고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요. 사또와 10살짜리 아이가 수수께끼 내기를 한다는 말이 고을에 퍼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또 박태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10살짜리의 수수께끼쯤이야 식은 죽 먹기일 거로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 사또는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아이가 밤새 만든 수수께끼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또 박태수가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 또리가 서 있었지요. 어른과 아이, 관복을 입은 사내와 맨발에 가까운 꼬마.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서너 걸음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분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었습니다. 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사또는 코웃음을 쳤지요. 이것은 쉬운 문제였으니까요. 하늘이지. 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하늘보다 큰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욕심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바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지요. 허허, 그것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냐. 사또, 수수께끼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또께서 하늘이라 하셨는데 하늘 아래 만물이 다 들어가니 하늘이 가장 크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늘에도 끝이 있습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끝이 있는 것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 수십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아이의 논리가 틀렸다고 말하려면 욕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을 수령이 백성들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욕심의 끝이 있다라고 사또가 직접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곧 내 욕심에도 끝이 있다라는 뜻이 되었을 테니까요. 어느 쪽으로 답해도 사또에게 유리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사또가 진 것이었지요. 구경꾼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또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지만 웃음을 억지로 유지했지요. 체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좋다. 첫 번째는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치자. 두 번째를 내봐라. 또리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꺼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또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에서 당한 교훈이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또가 입을 열었지요. 쇠다. 쇠보다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또리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쇠보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뭐란 말이냐. 서러운 사람들의 한숨입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조용해졌지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림자 새 때문에 장사를 접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박힌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말장난이다. 한숨이 어떻게 쇠보다 무겁단 말이냐?
또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삿도 쇠는 아무리 무거워도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슴에 쌓인 한숨은 나라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이 더 무거운 것 아닙니까? 삿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수수께끼가 단순한 말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수수께끼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그림자 새에 대한 항의였으니까요. 삿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다. 두 번째도 내 말이 맞다 치자. 하지만 세 번째를 내봐라. 이번에는 반드시 받아쳐 주마. 세 번째에서도 내가 내 말을 꺾지 못하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삿도가 격양되어 던진 이 약속은 구경꾼 수백 명 앞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전들이 당황한 얼굴로 삿도를 올려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체면에 눈이 먼 삿도가 스스로 올가미를 제 목에 건 것이었습니다. 구경꾼의 수가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삿도와 꼬마의 수수께끼 대결이라니 이런 구경은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또리는 삿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밤새 만든 수수께끼 3개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포석이었습니다. 삿도의 체면을 건드리고 삿도가 스스로 판을 키우게 만들기 위한 준비였지요. 진짜 승부는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 또리는 이것을 위해 밤새 궁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세 조건, 상대가 틀렸다. 말 못할 것, 상대가 제 입으로 답할 것, 그 답이 상대 자신을 가리킬 것. 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수수께끼.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 새의 심장을 겨누는 질문이었습니다. 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수백 명의 눈이 10살짜리 아이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되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삿도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듯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쉬운 것이었지요. 답이 뻔했으니까요. 그림자다. 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틀렸다고 하지 않았지요. 맞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삿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를 맞힌 것이었지요. 하지만 또리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삿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그림자라는 것이 해가 뜬 동안에만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달이 뜨면 달빛에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삿도께서 해가 뜬 동안의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셨으니 달이 뜬 동안의 그림자에도 세금을 매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삿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또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달빛에도 그림자가 생기는데 보름달이 환한 밤이면 사람이 길에 한 발만 내디뎌도 그림자가 또렷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실 가는 옆집 할아버지의 그림자도, 우물에 물 길러 가는 아주머니의 그림자도, 측간에 가는 제 동무 그림자도 모두 남의 땅을 밟지요. 햇빛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시는 것이 옳다면 달빛 그림자에도 세금을 매기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삿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그런데 삿도, 달빛 그림자까지 세금을 매기시면 저희 마을 사람들은 밤에 측간에도 못 갑니다. 잠든 사이에도 달이 비치며 그림자가 생기니 자다가도 세금을 내야 할 판이지요. 해가 떠도 세금,
달이 떠도 세금. 그러면 대체 언제? 마음 놓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리가 되받았지요. 사또, 달빛,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면 햇빛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그림자고 둘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데 어느 쪽은 세금이고 어느 쪽은 세금이 아니라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 사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논리가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햇빛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다면 달빛 그림자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러면 이 고을 백성은 밤낮 없이 세금에 묶여 숨도 쉴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자기가 만든 법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장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구경꾼 한 사람의 박수 소리였지요. 한 사람의 박수가 두 사람이 되었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었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또의 논리가 사또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면 달빛새도 인정해야 했고, 달빛새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 그림자 새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었지요. 상대가 틀렸다고 말 못할 질문, 상대가 제 입으로 답하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그 답이 상대 자신을 가리키는 결말. 또리의 수수께끼는 그 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또 박태수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논리가 자기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 쓴 것이었으니 아이의 말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법도 함께 부정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수백 명의 백성이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이 법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 그리고 10살짜리 아이가 해낸 일에 대한 경탄이었습니다. 사또의 어깨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이 사또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사또는 손을 저어물렸지요. 이 녀석이. 사또가 또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이의 논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구경꾼 수백 명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또. 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요. 사또의 눈이 떨렸습니다. 제 입으로 한 약속이었지요. 수백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세 번째에도 또리 말을 꺾지 못하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으니 이 말을 뒤집으면 관아의 위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림자 새를 거두어 주십시오. 또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러 수백 명의 귀에 닿았지요. 사또 박태수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사또의 입을 향하고 있었지요. 이 고을의 운명이 사또의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입이 열렸을 때 나온 것은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이었지요. 그 한숨이 끝난 뒤 사또 박태수가 한 일은 아전을 불러 한마디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자 새를 거둬라.
아전은 사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정말이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또는 대답하지 않고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가마가 관아를 향해 돌아갔지요. 행렬이 사라진 뒤에도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인지 확인하듯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지요. 그 이튿날 아침 관아 앞에 새 방문이 붙었습니다. 그림자 새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장터에 풀려있던 아전들이 물러갔고 좌판을 접었던 장사꾼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또 박태수는 그림자 새를 거둔 뒤 동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전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또는 날이 갈수록 관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도 내하에서만 했고 백성의 송사도 아전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지요. 10살짜리 아이에게 논리로 진 사또라는 소문이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수수께끼를 못 풀어 제 법을 제 손으로 거둔 사또라는 이야기가 술자리마다 안주거리가 되었지요. 사또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땅속으로 꺼져버린 셈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또 박태수가 짐을 꾸렸지요. 아전들은 멀뚱히 바라보았고 관아의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또가 부임지를 버리고 스스로 떠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파직된 것도 아니었고 관찰사의 명도 아니었습니다. 사또 스스로 이 고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박태수의 짐을 실은 말이 관아를 빠져나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길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만류하지 않았지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 양쪽에 서서 말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모습이 고을 경계를 넘어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장터 떡장수 박씨 안악이었지요. 그 안악이 좌판을 다시 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그림자 걱정 없이 떡을 팔 수 있겠구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린 마을의 웃음이었지요. 수수께끼 대결이 있던 그날, 또리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이라며 혼이 났지요. 하지만 매 대신 돌아온 것은 이웃들의 쌀 한 돼, 약재 한 봉, 달걀 10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을 담아 보내온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약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저녁 마루에 앉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또리야. 네. 내가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거냐? 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수수께끼는 상대의 말을 빌려서 상대를 가두는 거라고요. 최서방은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지요. 그것이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이었을 겁니다. 고씨 할멈은 또리가 찾아왔을 때 마루에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할멈은 콩을 까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보이지 않는 눈이 아이 쪽을 향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의 진짜 사또다, 또리야. 할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77해를 살아온 주름 사이로 오래된 자부심 같은 것이 스며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또리가 자라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를 몰랐던 아이가 어떻게 과거에 올랐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 새 사건 이후 고을의 훈장 또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여 항미 없이 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뒷이야기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과 이야기 사이 어딘가에 진짜 감동이 있는 법이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로 충청도 그 고을에는 어떤 사또가 부임해도 억지법으로 세금을 매기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품에 넣고 간 수수께끼 3개가 한 고을에 억지법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요. 말이 안 되는 법은 그 법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면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10살짜리가 해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유였을 겁니다.